네, 제가 거창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허명혜입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잡으면서 입신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썼습니다. 입신, 신 들리는 것도 입신인데요. 신이 몸에 들어오는 것, 그런 입신 정도는 아니고 몸을 세우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그 애견가입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치와와 종인데 제 집 강아지가 입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몸을 세워서 작년에 이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흉내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은 그 아이패드나 이런 스마트 기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에 좀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패드에서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신,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입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입의 초기 단계에 있으시다면 본인이 그 인생 커리어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데이터 사이언스인데요. 저는 사실은 그 데이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으로 불리기를 바랍니다. 이 분야가.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실제로는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고 그 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유는 좀 간단해서, 단어가 간단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는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 대해서 또 산업에서 사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늘상 듣는 이야기, 아마 이런 종류의 컨퍼런스에서 귀가 아프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그것을 더 정화해서 지식으로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 위쪽 화살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식, 정보 추출, 지식 창출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혹은 좀 간과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 정보 쌓기, 지식 창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향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한가, 어떤 데이터를 더 구축하고 수집하고 보존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들에게 주어진 임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쪽 방향의 흐름이 아니라 완전한 사이클을 이루는 이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줄에 강조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데이터를 만드는 일, 그것이 데이터를 만드는 일, 구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빅데이터, 오늘에서는 이 빅에서 빅이 좀 빠져 있는데요. 저는 조금
보통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뭐 빌라서티, 뭐 버라이어티, 뭐 이런 거, 볼륨, 컴플렉시티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도 좀 사실은 좀 허접한 정의가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좋은 정의이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저는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잘 접근이 안 되던 자료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접근이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던 자료고 좀 이제 모양을 팬시하게 붙인 단어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사실은 빅은 없어도 되는 단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좋은 프로야구 선수가 가령 박찬호 선수나 뭐 그런 사람들이 메이저리그 구장에서만 공을 던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골목길에서도 던진다. 골목길에서 동네 야구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데이터를 좋아하고 또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자기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러니까 큰 자료건 작은 자료건 남들이 해봤던 자료건 또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남들이 안 해봤던 것은 우리가 한번 이런 챌린지를 느끼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제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프론티어 정신 또 그런 자질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프론티어 우리 말로는 뭐 개척자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하여간 이 접경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고 혹은 우리가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가장 앞서 달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 정신과 그런 패션, 열정 또 그거에 못지않은 자질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것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들이 갖춰야 될 점이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자질, 제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있고요. 최근에 통계학에 대한 인기도는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의 경우는 고려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한 탑3에서 탑4 정도에 속하는 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어야 되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접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하는 것은 능동적 태도. 근데 현실은 굉장히 학생들이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학습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예습하고 오는 학생인데요. 예습하고 오는 건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습하지 말고 그냥 와라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생각이 나갈 때 그 어떠한 가슴 떨림 그런 걸 느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행학습을 하면 다른 말로는 예습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싹 없어진다. 그냥 피상적으로 몇 단어 그냥 생각하고 와가지고 확인하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선행학습에 그동안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시달려왔다, 접해왔다. 이것이 굉장히 나쁜 학습의 경험을 낳는다라고 봅니다. 학습의 심도가 낮다. 학습의 심도가 낮고 그 다음에 자꾸 반복을 한다. 그럼으로써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틀리지 않는
그런 훈련만 자꾸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안 좋다. 또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틀리지 않게 푸는 문제,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학습이 되어 있다.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선구적인 일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려고 추구하는 것에 아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학생보다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액티브하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고, 근데 제가 사실은 문제 해결력보다는 저는 70년대 학교를 다녀서 예전이죠. 요즘 학교랑 분위기가 다른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기말 시험 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문자답해라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이제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 해결을 하는 프로블럼 솔빙 스킬을 가진 사람보다는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스킬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문제를 정립해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거를 풀 줄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문제를 포뮬레이트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요즘 학생들은 너무 수능형의 문제, 아주 완벽한 문제를 주고 그것에 대한 풀이를 제공하는 이런 스킬, 이런 능력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진취적인 창의적인 시대에 썩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통력,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동적인 태도, 문제 해결력, 창의력, 소통력, 이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왜 또 나오나 하겠지만, 현실과 대비해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지향한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동에서 능동으로.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해야 된다. 근데 가르쳐 주는 곳이 제대로 없다.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초기 단계에서는 항상 그럴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것보다는 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 스스로 찾아서 학습을 해라. 가르쳐 주면, 누군가가 잘 가르쳐 주면 내 나가서 잘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사실은 1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학습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인 학습에서 능동적인 학습으로. 그 다음에 학습지 문제풀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 실제의 문제풀이 기여할 수 있는 사람. 학습지 문제풀이를 보고, 그래서 예컨대 외국 사례 같은 걸 많이 보고 그것을 여기서 재현해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보다도 창의적인 실제 문제를 풀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모범답에서 창의적인 답을 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읽기, 듣기, 말하기. 이게 기본 소통력인데요. 사실 우리의 교육이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 한국 학생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읽기, 듣기, 쓰기 능력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듣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잘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못마땅한 학생들은 필기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청와대에서 필기 열심히 하는 장관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말을 하면 말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말을 들으려면 눈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볼펜 끝을 볼 필요는 없다. 사람의 눈을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보면 듣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듣지 않는 학생이 많고 미리 나누어준 이 슬라이드하고 자기가 인쇄해온 거하고 일치하는가 그거 자꾸 확인해요. 일치하죠. 제가 가끔가다 막 1분 전에 고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일치하죠. 그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다. 수업 시간에는 볼펜 없어도 된다. 교수가 말하는 것을 들어봐라. 뭐라고 말하는지. 저는 이런 거요. 또 말하기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뭐 더 이상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근데 읽기도 무지하게 중요하죠. 제가 페이스북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아마 1시간에 최소한 한 번은 들여다보는데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은 새로 나오는 신간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는 분들 굉장히 부럽고 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발전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식 습득의 과정, 지식 습득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협업적 소통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제가 이때까지 보았던 제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학생들한테 제가 그 반성하는 부분은 오랫동안 강단에 있었는데 반성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제가 시험을 많이 보게 했다는 거에 반성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거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시험지 나눠주고 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내. 네. 이거는 좋지 않은 평가의 한 예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과제를 내면서 항상 100개 내지 마라. 100개 그거 굉장히 강조했는데 제가 이번부터는 아주 마음을 딱 바꿔 먹어서 100개 내라. 단 100개 내는데 이게 누구한테 누구의 것을 베꼈는지 사실은 베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그것을 잘 써라. 그런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나는 내가 독창적으로 풀었을 거라는 걸 가정한다. 근데 독창적으로 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답을 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폐쇄적인 형태의 시험에 대한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소위 탐구 발표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제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어떤 문제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는지 그 문제의 풀이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과정을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을 해라. 할 수 있는 학생이 더 우수한 자질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학생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학에 있으니까 혹시 대학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갖는 생각을 좀 전달한다면 그 대학의 교육이 지나치게 강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 중심의 교육은 앞으로 뭐 인터넷 강의 되게 많이 나오고 더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학이 그 경쟁력이나 존재 가치를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 중심의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적이다. 네. 강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강의가 다른 아니다. 그다음에 폐쇄적인 평가나 시험에서 좀 더 다양한,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탐구 능력을 중요시하는데 탐구 능력과 발표. 그다음에 낮은 난이도의 과제. 이거는
저의 과제는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고 상당히 오래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오래 붙들어서 할 수 있는 문제, 작은 소수의 문제의 풀이에 더 집중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것이 갖는 폐해가, 대표적인 폐해는 이런 거라고 봐요. 수능. 여러분들 대부분 수능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능에서는 한 문제당 5분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한 문제 5분 내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다. 그런 것은 고급 엘리트나 고급 인력에게 기대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빨리 방향 전환을 하든지 수능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장고할 수 있는 학생, 한 문제에 굉장히 집중해서 붙드는 학생, 그런 앞으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점점 학생들이 개인화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이 소통을 할 수 있고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력이 있어야 되네. 실력. 실제 가진 힘이죠. 힘. 어떤 힘이 있어야 되네. 저는 몇 가지를 리스트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전 70년대 대학을 다녔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오래전에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이런 IT 분야에 있는 분들은 조금 혹시 기대하지 않을, 좀 실망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옛날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원래는 응용수학과를 가려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미술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고2, 고3 되면서 제가 보니까 수학 실력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낫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그러니까 예술 방향에서 이제 이과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했고요.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는 1학년은 교양과정 다니고, 제가 응용수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응용수학과를 지망을 했는데 뭐 발표일 가까이 됐는데 학과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황당해하던 차에 그냥 이야기가 계산통계학과라는 게 생겼다고 하고,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분 만에 제가 그냥 계산통계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거기다가 이 지망 분야 칸을 바꿔 넣었습니다. 계산통계학이 뭘까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근데 영어로 된 번역어를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앤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본다면 전산학과 통계학의 융합 과정과 같은 거였고, 실제로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덕분에 수학이라든지 산업공학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나중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블루 오션이었던 거예요. 초기 진입자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또 많은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으로 봐서 혜택을 많이 입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분야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유망한 분야라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 더 이상 블루 오션이 아니다. 레드 오션이 이미 된 거다. 그런 인디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통계학적인 기본 소양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앞발표에도 나오지만 컴퓨터 엔지니어들보다는 통계학을 훨씬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제 공감 가는 문제죠. 그래서 통계적인 모델링, 또 그 다별량적인 탐색적 자료 분석, 그다음에 머신러닝. 사람들은 머신러닝은 통계학이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일부 머신러닝 기법들을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머신러닝 기법도 통계학자들이 개발한 많은 방법론들이 있고, 최근에는 또 최근의 통계학자들이 이런 걸 해요. 이런 하여간 뭐 분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머신러닝 등을 알아야 되고, 컴퓨터 과학 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나 웹 관련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분학, 선형대수 이런 전통적인 수학은 아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콤비네토릭스 그래프 시오리 등을 알아야 돼요. 네. 등을 알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공부해 보면 자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굉장한 상상력의 집합이에요. 굉장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저는 수학자들이 굉장한 상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의 전당 근처에 살고 있고 전시회 좀 보는데, 저는 아주 어설프게 그린 그 현대 미술을 아주 경멸해요. 예. 뭐 기하적 오브젝트 뭐 이렇게 뭐 꿈에서 본 듯한 이런 거 그려놓고 있는데, 그거는 수학하는 사람들의 그 기하학, 현대 기하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찮은 일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수학을 좀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굉장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적용 분야 지식, 도메인 날리지 혹은 서브젝트 에리아 날리지가 필요한데, 사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 경영학 하셨을 것 같은데, 전 경영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존중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그 기본 과학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젊었을 때, 특히 젊었을 때는 기본적인 과학에 대해서 하시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역사학이라든지 경제학, 사회학, 여러 사회학, 심리학 등, 그리고 공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이 학부 수준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같은 걸 얻을 수 있다. 네. 근데 제가 경영학에 대해서는 조금 디스카운트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영학은 종합화하는 과학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그거는 조금 늦은 나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젝트 에리아 날리지에 저는 역사학이나 이런 것도 뽑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가 보니까 그 장하준 씨의 그 경제학 강의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저도 사봤어요.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그 사실은 정통적인 경제학자의 글은 아닌데, 이분이 갖는 강점이 굉장히 거의 역사학과 같은 경제학을 하더라고요. 그게 강점이에요.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그 요즘 트렌드나 현재 기술로 봐서는 R은 필수적이다라고 봅니다. 뭐 세스나 제가 SPS에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SPS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추어들한테 맡겨야 될 것 같고요. R을 필수이고, 그 다음에 저도 뭐 굉장히 그동안 거쳐온 언어들이 많습니다만 파이썬이나 자바는 모릅니다. 근데 이 분야에 앞서가는 헤드리 위캄에 의하면 R과 파이썬과 자바
세 가지에 대해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언어로서 구사할 수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 짓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몇 분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쓰인 글들을 보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려면 통계학과나 전산학과나 산업공학과 뭐 세 군데 정도에서 배출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대학에서 진행되는 거, 대학에서 보면 학과 이기주의라는 게 너무 심하다. 소위 그게 디파트먼탈리즘이라는 것인데요. 학과 내 구획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저는 악한 거라고 봐요. 네. 그 디파트먼탈리즘에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산업공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산업공학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충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산업공학을 안 해도 되고, 네. 산업공학을 뛰어넘는 산업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다 하더라도 산업공학과의 과목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네. 이 학과주의라는 것은 대학의 권력자들, 뭐 운영자들이나 교수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구축한 어떤 체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학과주의를. 그래서 그 크로스 디파트먼트적인 그런 환경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구축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학과에서도 사실은 제가 그 교수생활 처음 시작할 때나 학생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소위 랩 중심으로 움직여요. 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도교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이것도 타파해야 될 대상입니다. 네. 더 이상 그 학생은 지도교수의 소속이 아니라 자유로운 리버럴리스트이고 또 여러 가지 여러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랩에 충실한 사람, 저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봐요. 자기의 시야를 너무 좁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열린 시야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분야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있어서는 극복해야 될 점이다. 현실을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적성은 무엇인가? 사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경쟁력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라라고 하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실패를 합니다. 하나는 돈, 시장에서의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다고 봐요.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평가에 의해서 자기가 뭐 고시 패스를 내서 뭐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실패하는 경우 많죠. 또 이 분야가 조금 요새 뜬다니까 또 이 분야 하려고 실제로 마음 먹었는데 잘 안 되는 실제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라는 게 이제 결국은 정형화되면 숫자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은 수학을 잘한다는 의미하고는 또 달라요.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사회적 트렌드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가진 사람.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한 흥미를 가진 사람. 이번에 LED 이 발명으로 일본의 그 물리학자 3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LED가 뭔가? 이게 별거 아니고 우리가 접하는 거구나. 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왜 그것이 일이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적으로 기사를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지식, 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 사람이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내 에리아 아니고 내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관심이 있구나. 이게 꽤 흥미로운 문제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학습 능력이라고 봅니다. 셀프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 주도 학습, 자기 학습 능력. 배운 것만 잘하는 사람, 배운 것을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 분야는 계속 발전하는 분야이고 확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것을 읽고 일주일 내 저는 굉장히 속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주일 이내 습득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 한 권에 대해서는 한 주일, 일주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맨날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한 달 중에서 3주는 놀더라도 1주는 아주 집중해서 한 달 공부할 건 일주일에 끝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유망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는 사람, 인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문학에 대한 저는 굉장히 존중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어떠한 맥락에서 그 문제를 보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친화력. 저는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봐요. 소위 오타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해라. 이번에 그 나카무라라고 하는 그 노벨상 수상자 중에 한 명이 보니까 이 오타쿠예요. 일본 젊은이한테 주는 메시지가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해라 라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일본식 오타쿠죠. 이런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 하지 마세요. LED 개발하는 거 하세요. 수학하세요. 수학, 이론 수학. 이 분야는 달라요. 이 분야는 사회적 친화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타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존중합니다. 사실은 제 아들도 오타쿠예요. 존중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분야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수리적인 사고, 또 계산적인 사고. 계산은 돈 10원, 20원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computational thinking.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종합적인, 그래서 좀 종합적인, 그리고 사실 좀 르네상스적인 인간, 이런데 자기가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저는 맞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 이렇게 팔방미인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몇 가지는 되는데 몇 가지는 약하다. 노력을 해야지 되죠. 본인 스스로 자기 개발을 이런 분야에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달라지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키우는 환경도 중요한데, 제가 개탄하는 것이 단기적인 성과주의 또는 용역군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읽은 건데, 을을 하면 좋은 점이 있다. 갑을 할 때 을의 관계, 을에 자꾸 쓰잖아요. 이 분야에 있는 사람. 그분의 그 칼럼에 논지는 거예요. 을의 최대 장점 뭐냐? 인격 수양이 저절로 된다는 거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인격 수양 되죠.
여기 분들은 되게 굉장한 고인격의 소유자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런 환경은 개선돼야 된다. 그다음에 소통 공간이 있어야 된다. 최근 이런 환경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나 세미나도 하고 스터디 모임도 하고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장의 이동성도 보다 자유스러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평생 직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 개발이나 적성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와 스몰데이터의 역할 구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나 기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정돈된 사회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빅데이터나 데이터 과학에 대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빅데이터에서 빅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빅은 조금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부러 폼 잡으려고 빅을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 분석을 해왔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표본수 30짜리 변수 2개짜리 그런 거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합니다. 굉장히 존중감을 갖고 하고 있고 제 프로적인 소양을 충분히 심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도 분석을 한다는 것이지 빅데이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통계학은 데이터 과학이어야 된다고 보고 근데 현재 통계학의 모습은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저는 데이터의 과학으로 변환하기 위해선 굉장히 자기 쇄신적인 일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서부터 우리가 뭐를 얻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에요. 빅데이터가 우리한테 해주는 일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거, 어떤 힌트를 얻는 거. 그래서 어떤 사전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가설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확인이 돼야 되고 확인하는 데에서는 스몰 데이터가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밸리데이션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고객 정보로부터 어떠한 몇 가지 인사이트나 가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베이나 실험과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스몰 데이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의 취약점은 이게 숫자 많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셀프 셀렉션의 결과이고 자기 선택의 결과이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낸 의견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배우적인 인자에 의해서 교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혼동 요인들이 잠복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네, 이 진짜 마지막 페이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갖는 이 진화의 사이클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저희 집 강아지가 루인데요. 얘가 이제 골똘히 생각하는 그 장면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